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필사의 JSA 기순이다 라고 해서 어제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 병사의 군사봉개를 넣던 상황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요. 지프차가 이 도랑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자 북한군 병사가 차에서 내려서 필사적으로 뛰는 모습이 있고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원안의 뒤쪽에 보면은 북한군 추격조가 앉아싸, 서서싸, 엎드려싸의 자세로 이 병사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요. 북한군 추격조 가운데 한 명이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내려왔다가 황급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 중 취직나면 이렇게 머리를 감싸요 라고 하는데요. 오늘 수능이 치러집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수능이 이뤄지는데요. 수능 수험생들 오늘은 제발 떨지 않았으면,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유아들도 지진 대피 훈련을 했다라고 해서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일어났습니다. 문 대통령 YS 유훈 통합 화합 대세일 거 문민정부 때 역사 제자리 찾아라고 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자,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가 될 부산 지역을 놓고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일부 언론은 오늘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부부 세습 놀이다 끝난 37년 독재, 짐바브웨가 춤을 췄다.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난 것으로 유명했던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결국 탄핵 직전에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짐바브웨에 가면요, 1000억 짐바브웨 달러로 고작 달걀 3개 정도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정도인데 1000억 짐바브웨 달러라. 예, 살인적인 인플레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사진은요,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무가베 대통령의 첫째 아들은 배트맨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특수 제작한 차량인데 정신이 없어도 차 한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은요, 우리 돈으로 무려 6,600만 원에 달하는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마라. 사상 초유의 연기 수능이 치러지고요. 너도 땅도 제발 오늘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험생들도 오늘은 떨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국종 죽이기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뒤에는 빨갱이 인권 침미 적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적폐청산 서민 가계대출이 3분기 기준으로 1,400조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눈덩이처럼 폭탄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서민이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오승용 국민의당 제2창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능입니다. 제발 여진 없기를 기도해요 라고 하네요. 예,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치러집니다. 감독관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태를 생각하면 솔직히 바로 뛰쳐나가야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하니 듣긴 들어야 할 것 같고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쭉 꺼내고 있는데 이 학생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뛰어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책상 밑에 숨었다가 지진 진동이 멈춘 이후에 건물 밖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뛰어나가는 거 그거는 결코 좋은 대피법이 아닙니다. 시험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1단계, 가단계인데요. 진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경미할 때는 시험을 계속 봐야 되고요. 규모 3.6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책상 아래로 대피하고 더 이상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으면 그냥 시험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피한 다음에 운동장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매뉴얼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야외에서 대피할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수능을 못 보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교육당국이 마련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 공개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지진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아무래도 좀 당긴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세월호 얘기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세월호 때 선장의 말을 듣고 어른들의 말을 듣고 안에 머물러라라고 해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이제 잠깐 읽었던 그 학생 역시
세월호 때 생각해 보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무조건 뛰쳐나가야지 산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은 이제 올바른 대피법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 불안감은 뭐 이해가 돼요. 그렇죠. 뭐 예. 오늘 아침에도 뭐 2.0 정도 여진이 좀 발생했다니까 오늘 뭐 제발 뭐 지진이 좀 없길 바랍니다만은 세월호 때는 선생님 말씀 듣고 그대로 그 이따가 선장 말씀 듣고 해서 예. 학생들이 그 큰 피해를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일주일 연기하고 이렇게 또 많은 준비 매뉴얼도 또 했고 했으니까 예. 학교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면 교장 선생님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판단에 맡긴다고 했거든요. 예.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가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할 거니까 전적으로 뭐 학교를 믿고 따르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진이 3.6일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시험을 보고 책상 밑에 대피한다든가 하고 5.4가 넘을 때는 예. 아무래도 매뉴얼에 의하면은 그 학교로 그 운동장으로 좀 나가야죠. 대피한다든지 예, 예. 이런 뭐 철저하게 뭐 준비는 돼 있지 않았느냐 싶어서 이번에도 일주일 연기한 것도 저는 참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예. 지진 와중에 억지로 시험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좀 학생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예.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정부가 저는 아주 적절한 선택을 했다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좀 됐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학생들은 컨디션 조절을 다 해놨는데 또 일주일 연기되니까 좀 힘든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면서 같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삼풍백화점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사고가 나면은 일단 그 자리에 있어라. 무조건 대기해라. 이런 안내 방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 책임자 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번엔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잘 내려야 되고 정부 당국에서도 신속하게 잠깐 기다려봐라, 머물러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죠? 신속하게 현장에 재량권을 줘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언급하셨던 그 아이의 이야기는 참 저희들 가슴을 따끔하게 만드는 예. 참 아픈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발생한 지진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서 예. 사실은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 마음고생이나 또 어려움들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수능 시험인데 아직도 그러한 불안감이나 어려움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예. 다른 거 다 접고 오늘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 좀 마음 편안하게 갖고 예. 평소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고요. 예. 이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재난과 같은 이 재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매뉴얼이 정확히 만들어져야 되고요. 현장에서의 판단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판단을 하면 그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데 반드시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유, 이제 수능 같은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이런 고민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뭐 경쟁 사회에서 사는데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대학을 좀 들어가는 방법도 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대학 가고 또 뭐 일하고 싶은 아이들은 또 일을 해서라도 또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먹고 살 만큼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험생들 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보유세 검토가 끝났다. 타이밍이 문제다라고 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초청 강연에서 중요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만일 집값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현재 보유세 인상을 써야 될 것인지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파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카드도 다시 꺼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요,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은행 통계 결과 이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었다라고 하고 속도도 너무 빠르다라고 합니다. 지금 올해 3분기까지 보면은 1,341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가계대출이 2분기 대비 2.1% 그러니까 28조 2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예, 뭐 한 분기 3개월마다 20조 원 이상씩 늘어나니까 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물론 1,400조 넘었다는 얘기는 이미 9월달, 10월달부터 쭉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새삼스럽지 않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집계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 우리 경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나? 물론 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주범은 또 부동산 담보대출, 집 살려고 대출 받은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가 가장 큰 거는 저는 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예. 그 대출을 많이 또 끌어들이고 있고 또 자영업 불황이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잖아요. 예. 자영업 불황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에도 쓰고 또 생활 자금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1,400조가 지금 뭐 국가 부채는 아직은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자영업 부채 뭐 이런 게 너무 좀 심각해서 가계 부채를 지금 뭐 이성도 선에 멈추는 게 아니라 빨리 좀 끌어내리는 예. 이런 뭐 정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뭐 이거는 뭐 바람직한데 예. 이거 하려면 진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좀 잘 되고 어떻게 보면 많이 고용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근본적인 또 좀 바꿔줘야 되고 예. 또 이렇게 가계부채가 1,400조 되니까 문제가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미국이 올리니까 금리 인상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개인들이 1,400조 부채를 이렇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개인들이 파산을 하게 돼요. 또 안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또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이 보유세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써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보유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미국보다 우리가 보유세가 낮다. 그거는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보유세가 미국은 주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어요. 근데 미국 잘 보면은 보유세가 거기는 그 지방세로 해서 그 지방에만 쓰여요. 또 하나 다른 거는 거기는 물가 인상 상승폭만 보유세를 인상하고 예. 오래 살던 사람들은 새로 살던 사람들은 올리더라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살던 집값이 갑자기 몇 배가 올랐다고 그래서 보유세 폭탄을 안 때린단 말이죠. 오래 살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유지하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저는 우리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예. 그 납세자들을 좀 다치지 않는 배려하는 좀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예. 우리가 저 양도세 문제도요. 미국에서는 집을 큰 데로 옮기면은 예. 양도세를 안 받고 예. 집을 나중에 줄일 때 작은 데로 옮길 때 양도세를 과세 이율해서 나중에 받거든요. 그럴 정도로 해서 우리 양도세나 보유세가 무조건 높다 나쁘다를 하지 말고 예. 해외 사례나 이런 거를 통계를 좀 정확히 좀 해야 된다. 엊그저께 박광원 의원이 미국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제일 비싸다 했는데 그 통계치는 좀 잘못된 다른 나라는 거죠. 예. 뉴저지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창, 진천까지 합친 걸로 하고 서울은 도심만 이렇게 비교해서 통계치를 냈거든요. 지금 보유세 인상이나 양도세나 모든 거 좋기는 하지만 예. 지금 통계치를 좀 제대로 보고 좀 대책을 하고 피해보는 좀 국민들이 없게 좀 배려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좀 징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계부채를 잡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균형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을 좀 가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자유를 향한 질주 총탄도 막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제 유엔사가 JS 기순병사의 CCTV를 공개했습니다. 지프를 몰고 이 기순을 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필사에 탈출을 하는 모습이 있고 뒤에서 북한군 추격조가 사격을 하는 모습이 있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던 북한군 추격조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있는데 옆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낙엽에 쓰러져 있어서 사실 좀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CCTV로 우리 쪽이 잘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2~3m 뒤에 북한 추격조 10여 초간 총탄 40발 듣고 사선을 넘었다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군들이 허둥지둥 모여드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지금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병사가 돌아가는 것이 있고 김일성 탑 앞에 북한군 추격조들이 중무장을 한 채 속속 집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이 뜨거운 논란이 됐던 화면인데요. 여기 원안에 있는 2명이 우리 쪽 부사관 2명입니다. 쓰러져 있는 북한군 병사를 데려가는 모습이 좀 있고요. 이쪽 조그마한 원안에 있는 사람이 대대장입니다. 현장에서 같이 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왜 대대장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대장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띄우느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 CCTV 영상을 보면 같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 관련된 영상 잠깐 보고요.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필사의 JSA 기순이다라고 해서 어제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 병사의 군사분계선을 넘던 상황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요, 지프차가 이 도랑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자 북한군 병사가 차에서 내려서 필사적으로 뛰는 모습이 있고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원안의 뒤쪽에 보면은 북한군 추격조가 앉아싸, 서서싸, 엎드려싸의 자세로 이 병사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요, 북한군 추격조 가운데 한 명이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내려왔다가 황급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 중 취직나면 이렇게 머리를 감싸요라고 하는데요. 오늘 수능이 치러집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수능이 이뤄지는데요. 수능 수험생들, 오늘은 제발 떨지 않았으면,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유아들도 지진 대피 훈련을 했다라고 해서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일어났습니다. 문 대통령 YS 유훈 통합 화합 대세길 거 문민정부 때 역사 제자리 찾아라고 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자,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가 될 부산 지역을 놓고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일부 언론은 오늘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부부 세습 놀이다 끝난 37년 독재, 짐바브웨가 춤을 췄다.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난 것으로 유명했던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결국 탄핵 직전에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짐바브웨에 가면요, 1000억 짐바브웨 달러로 고작 달걀 3개 정도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정도인데 1000억 짐바브웨 달러라. 예, 살인적인 인플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업무 사격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대대장이 부하들을 그곳에 보낼 수 없어서 본인이 직접 나갔다라고 하는 이 대대장은 사실 영웅이라고 박수 쳐줄 만하네요. 뭐 본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대장이 동영상에 안 잡혀 있다 그래갖고 저 장면만 그렇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저는 이 군에 대한 또 국민의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뭐 엄호를 하면서 부사관 2명이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 지점에서 아쉬운 게 이 대대장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직접 했느냐라고 할 때 사실 간부들 셋이 간 거거든요. 대대장하고 부사관도 이제 군에선 간부니까요. 그러니까 대대장의 이제 멘트가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직접 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군대가 아들을 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부모 심정에서는 참 고마운 말씀이긴 한데 근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장병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최전선에서 맞서 싸워야 될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인데 글쎄 그게 이제 대대장 입에서도 아이들, 뭐 애들 이런 용어가 좀 약간 나오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계속 돌봐주는 엄마 같은 심정인 거는 고맙지만 막상 저거보다 훨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 대대장은 뒤에서 지휘를 하고 앞서 맨 최전선에서 장병들은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요새 군대 얘기 들어보면 이 간부들 주요 임무가 이 단톡방에서 엄마들이 들어와 있는 그 군대 간 아이를 둔 엄마들로 이루어진 단톡방에서 아이들 오늘 뭐 했습니다. 오늘 뭐 먹었습니다. 애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대답해 주는 게 주요 일과라는 거예요. 그런 단면이 이번에서도 간부들이 앞장서고 뭐 물론 장병들이 뒤에서 뭐 엄호를 했겠습니다만 조금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과보를 하고 있는 실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셨습니다. 어쨌든 신선하죠? 우리 신선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아마 댓글로 비판이 엄청 세도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좀 너무 과잉 보호한다 우리 장병들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김영남 의원께서는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대대장이나 부사관들은 이제 직업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일반 장병들은 이제 징병제에 의해서 이제 군 복무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되는 뭐 특전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직업 군인으로 형성된 거 그 차이가 좀 있겠죠. 어쨌든 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영상을 봤을 때요. 이 영상을 봤을 때 그 뭐 대대장의 역할이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이나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해서 된다고 보고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떻든 긴박한 상황에서 대대장과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예. 수습하고 그다음에 구출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는 저는 오히려 든든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 일을 겪고 나면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예. 이번 문제에서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한데 예. 저는 한 세 가지 점에서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먼저였는데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이 좀 앞서갔다. 예. 언론이 좀 앞서간 측면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영웅 만들기 시도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측면들이 있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그 평가의 기준은 사실은 군에 적절한 교범이 있을 겁니다. 교전 수칙이 됐던 어떤 예. 이런 갈등, 예.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 예. 거기에 맞게 대응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됐던 거고. 그게 예.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거고요. 근데 꼭 이론과 현실이 같이 않죠. 일치하는 건 예, 예. 아니니까 현장에서 지휘관의 또 어떤 판단이라는 것이 있는 예.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 군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결합됐다면 아마 이런 혼란은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이 좀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건데 우리 저 이제 노란색 선이로 돼 있는 것이 이제 군사 분계선이에요. 그렇죠? 좀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군사 분계선 분명히 이 빨간 원 안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어요. 우리 쪽으로.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 쪽에서 응사를 했어야 된다. 사격을 했어야 된다.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조준 사격은 아니지만 이제 공중으로 업무 사격 내지는 그런 대응 사격을 좀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각에서는 저렇게 넘어온 것을 왜 그냥 두고 받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는데 정작 저쪽 작전을 관할하고 있는 유엔사에서는 우리 쪽 대응이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왜 넘어온 것을 그냥 방치했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유엔사에서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이제 아까 방금 오승영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현실과 작전 수칙, 교범 수칙 간의 네, 차이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런 상황이 다시 똑같이 재현됐다. 그래도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경고 사격 정도는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상황이 다시 발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우선 옳은 제가 건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우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정전협정이라는 게 2013년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저 상황에서 우리 군이 응사를 했다라면 이건 분쟁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조준 전투 상황- 사격해서 저 넘어온 추격조 병사가 쓰러졌을 경우에 네네. 그때는 교전이 벌어지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 핵 위기가 있고 예. 한반도 남북 긴장 관계도 최고조 상태인데 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군이 대응한 부분들은 저는 뭐 결과적으로 잘했다. 본다면 예.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의원님? 이제 약간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저것을 용납한 우리 군이 잘못했다라는 시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 이제 교전 수칙이 만약에 저 경우에도 경고 사격이나 대응 사격을 못하도록 돼 있다면 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못하도록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약간 경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군에서 하는 예. 경계에 물론 CCTV가 찍고 있었습니다만 뭐 그건 24시간 돌아가는 CCTV의 문제고 우리 군의 경계가 지금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서 분명히 총알이 날라왔거든요. 예. 총을 쏘고 또 잠깐입니다만 군사분계선은 넘어왔는데 이건 이제 CCTV로 사후적으로 확인한 거고 당시에 그 JSA를 지키고 있던 우리 군의 경계 문제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저쪽에서 총을 쏘는데 이쪽에서도 대응 사격을 하면 교전이 벌어질까 봐 우리는 쏘면 안 된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저쪽에서 총을 쏘면 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교전 수칙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 병사가 넘어왔다가 순식간에 넘어왔다 순식간에 이제 본인도 넘어온 줄 인지하고 순식간에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거를 조준 사격으로 쓰러뜨려야 됐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판단의 문제인데 어쨌든 작전 관할권을 짓는 유엔사는 한국군의 대응 조치가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는 직접 북한군이 소위 말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행위가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어떤 귀순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을 향해서 계속 조준 내지는 예. 총격을 가했다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전협정을 어떻든 지켜서 이 군사분계선 내에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엔사가 기본적으로 예. 가져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그러한 방향에서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0분 그 의미나 취지를 국민들도 같이 이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현장에서 이렇게 발생된 이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교전 수칙이라든가 대응 방침 같은 거는 이번 기회에 유엔사나 기타 관련 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는 이번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번 사건이 좀 던져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 자리가 GP나 GOP가 아니잖아요. JSA잖아요. 관리하는 데잖아요. 저기는 싸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저기서 양쪽에 총격전이 나면은 아마 북한 귀순 용사도 죽었을 거고 우리 측에서도 피해가 컸을 겁니다. 예. JS에서는 GP나 GOP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황 관리를 저 정도면은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90점은 저는 그 우리 군한테 좀 줘야 된다고 봐요. 아니 살려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대장이 뭐 목숨을 걸었느니 영웅담이니 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완전히는 안 갔지만 그래도 같이 엄호하러 같이 갔잖아요. 북한군이 조준 사격했으면 대대장도 그 죽을 수 있는 초소에서 위치예요. 대대장도 예. 다 보이는 거예요. 대대장도 목숨 걸었어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탈영병이 하나 나와서 제가 검문하다가 탈영병하고 마주친 적이 있는데 머리가 하얗고 도망갈 생각밖에 안 나요. 제대 일주일 남겨놓고 도망갈 생각밖에 안 나는데 대대장이 그래도 부사관 끌고 가서 저 정도면은 저는 좋은 잘했다. 점수 줘야 된다. 다만 이제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그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전법을 확실히 위반하긴 한 거예요. 예. 하지만은 JSA라는 좀 특별한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국민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예. 약간 좀 관대한 입장에서 살려서 돌아온 예.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좀 관대하게 좀 봐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뭐 우리 측이 확실하게 북한군에다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발칙한 상상을 해서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한국군 병사들에게 상을 줬을까요? 아니면 벌을 줬을까요? 그래서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예. 국방부 장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때 조치가 선 조치 후에 보고하라고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뭐 원적 타격론도 있었고요. 당하면 그렇죠. 몇 배로 더 갚아준다. 예. 이게 이제 거의 교전 수칙처럼 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한 40여 발 된다고 하는데 예. 북한군이 이제 남쪽을 향해서 그 귀순 병사를 맞추기 위해서 쏜 총알이 그게 확실히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예. 이제 총알이 날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대로 이행을 했다라면 당연히 응사를 하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응사를 하고 몇십 발의 총알을 더 쏟아붓고 그런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전 수칙엔 더 맞을 수도 있다. 우리가 연평도 포격을 당한 이후에 예. 그때 원점 타격을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은 그때도 예. 우리도 자주포로 사격을 했습니다만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당시에 우리 전투기가 그 상공에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투기를 이용한 공대지 미사일을 왜 안 쐈느냐 그 부분에 예. 대한 추후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북한에서 그런 식의 도발을 할 때는 당시 동원할 수 있는 화력으로 최대한 예. 응징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제 이론이나 교전 수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현장이 얼마나 긴박한지 아니면 관리가 가능한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판단에 따라서 군 지휘관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무조건 응사를 해서 전면전 내지는 확전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약간의 그런 부분은 좀 교전 수칙 위반은 있더라도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게 옳은 것인지는 상황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정전협정 위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요. 그 교전 수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이라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처럼 과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처럼 남측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공격을 했거나 이런 경우라면 저는 강경 대응하는 게 분명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남측을 공격하기 위한 과정에서 위반한 게 아니라 본인들 북한에서 탈출하는 병사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이제 좀 여기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CCTV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뭐 우리 병사들에게 대해서도 좀 박수를 좀 쳐주고 어쨌든 이 지금 기순한 병사도 살아났어요. 이국정 교수 덕분에. 기순병이 현빈 닮았고 근육질 몸매다라고 하는데 이 현빈 사진인데 정말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이국정 교수의 말인데 본인이 먼저 요구하는 것도 없고 불평도 하지 않는 배우 현빈을 닮은 건강한 청년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가 12,000cc 이상 들어가서 흐르고 있다라고 그 덕분에 당신이 살 수 있다라고 하자 이 기순병사인 오 씨가 감사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뭐 추가 수술도 좀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빠르면 이번 주말에 일반 병실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사가 또 이제 논란인데요. 이 기순병사 오 씨의 몸에서 나온 이 기생충을 공개한 것이 인격 테러이냐 아니냐를 놓고선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기생충 분변, 위장 내 옥수수까지 공개된 북한 병사의 인격에 테러를 가했다라면서 의료법 위반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거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교수가 말이 말을 낳고 낳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말의 잔치가 되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어제 격정적으로 본인의 심정을 토로를 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벌어졌던 그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 병원장님께서 굉장히 격노하셨고요. 제가 그저께도 병원장님실에서 2시간 동안을 어저께도 한 1시간 반. 제가 외상센터 지을 때 병원장님을 면담한 횟수보다 이 환자분을 일주일 치료한 병원장님께 호출을 받은 게 더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희 기관 전체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가 수술 딱 끝나면 그 다음날 눈을 뜨고 금방 걸어나가서 퇴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낳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말의 잔치가 돼버리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분들께 충분히 저 정보를, 환자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 잘릴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외부에서 굉장히 나쁜 의견이 제기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 기관같이 작은 신생의과대학은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빅5 의과대학들은 웬만큼 학교에 큰일이 있거나 그래도 견디는 힘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원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도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이국정 교수 입에서도 이제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병사를 치료하는 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 중증 외상센터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는데 거긴 있어요. 그리고 이국정 교수는 뭐 국내에서는 최고 그 분야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고 석희균 선장도 살려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다시 화제가 되다 보니 뭐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빅5 의과대학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쪽에 있는 의사들이 너무 쇼잉을 한다. 누가 수원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좀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이제 이국정 교수가 굉장히 자괴감이 들 정도로 불쾌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인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이 기생충이 나온 것을 공개한 것을 놓고 그것을 굳이 그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건 의료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이국정 교수가 마치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쇼잉 때문에 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글을 좀 쓰셨어요. 뭐 다들 네 분 다 생각이 굉장히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한 분씩 다 듣겠습니다. 예. 먼저 윤 대표님도 좀 듣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세요? 환자의 인격을 침해한 인격 테러다,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김종대 의원의 발언에도 뭐 전혀 잘못된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과연 이국정 교수가 그런 걸 모르고 그것을 공개했을까? 기생충이나 분변 상태를 공개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김종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갑질한 거라고 생각해요. 갑질한 것이다. 예, 국회의원이면은 국회에 가서 얘기하든지 해야지 왜 의사 이국정 교수 수술해서 힘들게 살리는 사람한테 프라이버시, 물론 프라이버시, 개인 프라이버시는 중요한데 저 귀순한 북한군은 저 온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저거 예. 화면 보십시오. 어떻게 자유를 향해서 처절하게 살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처절하잖아요. 예. 자유를 향해 그 바로 밑에서 소총을 갖다가 밑에서 쏴가지고 조준 사격해가지고 엉덩이 뼈로 해서 저 장기를 그냥 휘젓고 또 폐까지 또 총을 맞은 어떻게 목숨의 위험은 온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런 일이 나왔으면은 북한이 저렇게 생활 수준이나 인권 유린이나 잘 사는 선택받은 저 비무장지대 가까이 근무하는 군인이 저 정도면은 북한이 얼마나 처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면 주민을 구조하는가 이런 걸 국회의원이 생각해야지 프라이버시 침해니 뭐 저런 거에 뭐 어떻게 북한 군보다 더 나쁘다고 썼어 이국정 교수 공개한 게 그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는 국회의원들도 진짜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도 아무나 함부로 뽑으면 저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 저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부터 23전 23승 했는데 복장이 불량했다고 더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전 남한산성 소설이나 칼의 노래 이런 거 읽을 때 그 비통한 마음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물어뜯고 땡기고 이런 우리 풍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북한 주민을 구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부터 저는 했습니다. 뭐 김종대 의원을 편들 생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김종대 의원은 뭐 나름의 군사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취지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왜곡된 시선, 편협된 시선, 편견을 갖도록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뭔가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마치 이국정 교수를 직접 공격하는 것처럼 비춰서 본인도 굉장히 곤란하고 오늘 뭐 찾아가서 직접 오해를 좀 풀겠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갑질을 했다. 이런 아주 강한 이제 비판이 좀 있었고 오영식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종대 의원의 그러한 표현들에서 과하다라든가 또 오해의 소지가 내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러한 부분도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종대 의원이 초기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취지나 의미는 그런 거는 아니었었던 거로 이해를 좀 합니다. 근데 어떻든 이 사선을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품으로 들어온 이 귀순 병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고 또 언론의 또 취재 열기도 되게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저는 이국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야말로 실탄 5발을 좀 맞고 차경을 헤매던 환자를 구해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인권을 지키는 방법이 목숨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국정 교수님 참 훌륭한 의료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사로서 환자의 존엄과 생명을 구하는데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한 본인의 진정성을 국민들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저는 의사는 이러저러한 논란의 중심에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혹여라도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의료적 관점에서 내지는 환자적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혹시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했다면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나는 남은 기간도 예. 이 귀순병사가 완전히 완쾌해서 국민의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묵묵히 내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으로 밝히고 빠져 있으면 국민들의 현명한 여론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걷어내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참혹한 실상이 알려지거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언급이 되는 것을 못 참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각각의 논리를 들이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변호를 하죠. 김정은 3대 세습도 그건 북한 특유의 상황에서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실은 이 귀순병사를 통해서 몸에서 거의 사실은 100만한 기생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거죠. 북한은 병사들에게 구충제도 전혀 먹일 수 없는 상황이구나. 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온 국민이 지내고 있구나. 어떠한 반공 교육보다도 귀순병사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실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못 참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알려지는 게. 그러면서 이제 환자 인권은 언급을 했는데 제가 정의당이나 김종대 의원이 정말 다른 사안에서도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인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면 일관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적폐 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기소되기 훨씬 전부터 피의 사실이 다 언론에 흘러나가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모멸감을 느끼거나 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정의당이 그 부분에 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하면서 또 이 귀순병사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자 인권이라는 논리로 지금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것 같아요. 예. 숨길 수 없는 이 어떤 북한을 향한 본능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지금 김영남 의원의 이제 주관적인 얘기라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에서 좀 반론을 좀 기회를 드리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일단 김영남 의원의 좀 주관적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의당에서 나중에 기회 되면 반론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승영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인권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대처 능력이 있는가 차원에서 가야지 누구를 영웅을 만들고 누구를 역적을 만들고 이 구도로 가는 건 논쟁의 산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선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김종대 의원이 이 북한군의 인권 문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국정 교수에게 할 얘기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병원 측에 해야 될 얘기였습니다. 이런 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병원 측이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프로토콜이 있느냐 이 문제를 사실은 따졌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인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인권 차원에서 보는 문제와 북한군의 인권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따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김종대 의원이 정말 했어야 될 질문, 문제 제기했어야 될 부분들은 중증 외상센터, 국방위원회에 지금 소속돼 있는 거죠.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지진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런 국지적인 어떤 갈등, 교전 상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군 내부에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 총기 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증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다투는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수원까지 총상과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인데 수원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더 타당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중증 외상센터는요, 꼭 총상 환자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큰 낙상 사고라든지 자동차 사고 뭐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인 외과적인 손상이 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방위원회 소속뿐만 아니라 이제 뭐 모두 정부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100개 정도밖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주대의 경우에는 이 병상이 100개 정도인데 찾아오는 환자가 지금 1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만큼 이제 중증 외상센터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외상 의료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뭐 석기균 선장 때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국정 교수가 스스로 영웅이 되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 이런 북한군 병사의 몸속에서 나온 기생충을 공개한 것인가 아니면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치료 과정 전반을 다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대 의원이 오늘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좀 오해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옥죄는 국정농단 1심 재판이다라고 하는데요. 차은택에게 징역 3년,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 전 문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송성각 전 콘텐츠 진흥원장에게도 징역 4년이 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판결문에 보면요. 안 전 수석이 2015년 2월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안 전 수석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강요, 미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광고 홍보사인 이 포레카를 인수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이 공범으로 참여했다. 이런 뜻이 재판부 판결문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무리를 일으켜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근에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들 검찰에서 진실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뵀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차은택 씨에 대한 징역 3년의 선고.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가담했다라고 재판부 판결문에 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보지 않아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 뭐 여러 이제 다른 사람들 관련자 재판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됐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재판부, 차은택 씨 재판부는 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앞전에 정호성 비서관 선고 과정에서도 공모 관계를 공모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고 이번 이 소위 문학계 황태자 소리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했었던 이 차은택 씨를 징역 3년 선고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재판부가 안종범 수석과 함께 경제수석과 함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힌 것이 어제 이러한 차은택 씨 선고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후에도 관련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 공모 여부 부분들이 많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혐의 상당 부분이 재판부가 실질적인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아마 법적 심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제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속도가 다시 이제 붙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보이콧하기 때문에 걸석 재판은 치러지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변적으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고. 또 어제 저희도 다뤘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시술을 한 것 같다라는 특검의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김영재 원장이라든지 뭐 부인인 박채윤 씨가 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청와대 주변에서 뭐 커피도 마시고 또 이제 들락날락한 것이 정황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니 왜 그 당시에 청와대를 들락날락하지? 라는 이제 의구심에서 아마
특검이 그런 추론을 한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도덕적, 뭐 이미 탄핵됐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이야 뭐 이미 다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만 계속 이게 좀 쌓여가네요. 예. 그렇죠. 예, 특히 뭐 세월호 당일날 예. 뭐 7시간 행적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 수색도 거부하고 계속 예. 뭐 그날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은 정황 증거가 자꾸 이제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물론 탄핵 사유에는 이거는 안 들어갔어요. 세월호는 당일날 아니었죠. 안 예. 들어갔지만 또 앞으로 지금 이거 갖고 뭐 재판은 아니지만 세월호 당일날 행적은 두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예. 그 희생당하는 나 도대체 뭐를 했느냐 여기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은 지금 탄핵이고 재판 받는 있지만 계속 따라다니는 비판 예.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구속이 뭐 6개월 만에 석방이 안 되고 지금 재수감되면서 지금 수사가 계속 재판이나 이런 게 모든 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좀 불리하게 좀 가는 거 아니냐. 저 최근에 특수활동비도 40억이 어디로 갔느냐. 용처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초점을 자꾸 맞추기 때문에 재판 상황은 자꾸 불리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세월호 진상조사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실적인 조사 과정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누르기까지 하고 그게 이제 특검 보고서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 예, 사실은 지금 뭐 당일 그때 시술 받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시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저는 이제라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이 규명돼서 밝혀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지고 마무리돼야 된다. 더 이상 이 부분으로 국민들이 또 다른 불신이나 아픔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4월 16일부터 9일 동안 공식 일정은 4개. 그 일정 4개 중에도 2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생긴 일정인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이 일정을 잡지 않았을까? 왜 이 머리를 만지는 미용사한테는 16일 날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을까? 아이들이 지금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들도 뭐 일주일 내내 저희들 생방송한 것 같아요. 현장 중계차 내보내고. 그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는데 왜 대통령은 그 시간에 이 리프팅 시술을 받고 있었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혹들이 계속 꼬리처럼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오승영 위원장님. 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이 가장 잘한 일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인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가 지도자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판결문에 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치인은 결국은 행위를 통해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인이 정치적 행위를 잘 못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 결과를 놓고. 정치인이 특히 공직에 있는 대통령과 같이 국가를 어떤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할 시기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조그만 중소기업을 빼앗는 데 관여를 하고 또 뭐 이 세월호 참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걸석 재판이긴 합니다만 재판부가 강행할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좀 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고 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봤고요. 나온 김 전 장관은 뭐 성실히 조사를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해서 11일 만에 판단을 바꾼 법원이라고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장실질심사하는 쪽에서 한 거고 요거는 형사 쪽에서 한 것이니까 조금 이렇게 한 재판부가 이렇게 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좀 보였네요.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우리 검사 출신이신 김용남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으로 현재 심경 어떠신지 뭐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잠시만.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은 사실 소명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군 대통령 안전한 것으로 모셔야 됩니다. 장관님 밀고 그러라고 왜 밀남? 예, 김 의원님. 예. 같은 재판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좀 다른 재판부라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군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석방이 됐어요. 예. 이 석방의 주 이유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붙잡아두고 재판받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제 구속 적부심은 과연 이제 구속이 적당했느냐, 적합했느냐, 아니면 좀 잘못됐느냐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면서 법원의 판단은 피의자의 변명, 그러니까 그게 꽤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처음부터 사실은 좀 없었던 것인데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구속적부심을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군사이버사령부에 총선이나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 대의 관련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군사이버사령부에 총선 대선에 대비해서 정치 관련, 선거 관련 댓글을 달아라 라고 지시를 했다면 어떻게 그 정치 관련 댓글이 100건 내지는 200건 중에 한 건밖에 없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피의자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어제 적부심 심사한 재판부가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속영장 발부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김관진 전 장관이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을 통해서 정치 개입을 한 부분은 법적으로 봤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검찰 쪽 주장만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군요.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군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이 군 개입의 직접적 지시 내지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주 혐의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번에는 제가 이 법원의 결정에 이제 검찰이 좀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 검찰 반발이 좀 저는 이번에 좀 이해가 됩니다. 애시당초 그 구속영장 청구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보면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사이버사의 그러한 정치 관여, 그다음에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근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총선 대선과 같은 국내 정치 일정과 관련돼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지 몇 회를 이런 보고를 대통령하고 주고받지는 않겠죠. 문제는 그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증원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그러한 인과관계, 사실관계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정했다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관련 공범들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한다면 그런 관계자들과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추면 수사에 상당한 심각한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이 주장했던 거고 그거를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흘 지나서 그 사이에 무슨 상황 변화가 얼마나 있었고 그 관련 사실들의 큰 변화가 없었던 상황인데 사법부가 판단을 이렇게 180도 다르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지점 아니냐.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중요한 이러한 군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정치 관여와 같은 사건이 결국은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뭐 수사 전반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될 거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뭐 구속영장 발부했다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지금 이제 다시 이게 풀어주니까 또 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도 재판부고 이쪽도 재판부니까 사법적 판단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좀 존중은 해야 되겠죠. 지켜보고 네,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조금 상황을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구속자 수 늘리기 경쟁하듯이 뭐 많은 사람을 영장을 치고 또 간혹 가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적폐청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하고 또 인터넷에서 적폐 판사로 몰리는 이런 상황은 결코 이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어떻든 사법부의 결정은 무조건 존중돼야 되죠. 존중돼야 되는데 사법부가 최근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전보다도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일한 사안이 거의 시차가 없이 서로 다른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이 달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는 게 조금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을 지적한 것이죠. 김영남 의원께서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 친정을 그렇게 요새 영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 바꾸기 좀 다루기 전에요. 이 특수활동비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이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이 좀 조사를 하고 싶은데 최순실 씨가 이를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박진아 아나운서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는 게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불응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그렇게 확장해서 조사하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며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는데요. 다만 아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조사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일정이나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일정을 잡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특활비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는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그러니까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특활비 운영위원장에게 내려온 5천만 원 가운데, 월 5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야당 원내대표, 야당 간사들에게도 나눠줬다라고 했더니 당시 이 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 그리고 이 서가번 전 의원이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돈 받은 일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가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승영 위원장님, 당대표이신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요즘 계속 설화를 잇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당사자들이 검찰 고발까지 좀 검토하고 있어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자체를 좀 없애버리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없애버리는 게 가장 쉬운 처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렇지만 실제로 또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군사분계선 넘어온 북한군 치료비 문제 이런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필요 영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회계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보다도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 그리고 법무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이런 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눈먼돈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저는 현명한 해결책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어떤 적정 수준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차제에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증 그리고 검사의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기순병사 치료비를 누가 낼 거냐. 만약에 이제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면 국정원이 내게 되면 국정원이
당연히 특수활동비에서 꺼내서 주겠죠. 뭐 이런 목적은 당연히 인정합니다만은 불문명확한 용처를 갖고 있는 돈들이 너무 많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예, 이번에 국회에서도 좀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월호 6호를 닷새간 은폐한 해수부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이 격려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관련자를 문책해라라고 했는데 이 담당했던 이 현장 수습본부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 유급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표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미수습자 가족이 이제는 그만 수색을 중단하고 아픈 마음을 안고 목포를 떠나겠다, 신앙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그 닷새 전에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를 왜 감추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공사하다가 문화재 나오니까 이거 신고하면은 공사 늦어지니까 덮어버리고 그냥 공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장례식이 늦춰질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건데 좀 잘못된 선택이죠.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하면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람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비난하잖아요. 이분은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삐뚤어진 공무원입니다. 그거 나오면 당연히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지. 그전에 자기 손에서 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서 덮어버리니까 책임질 일을 아닌 거를 책임지니까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못된 거지. 영혼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어떻게 보면 영혼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뭐 진상조사를 해보라고 했다는데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뼈조각 하나, 물론 뭐 작은 거 몇 센치 안 되는 작은 거지만 그거 하나만 얼마나 소중한 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유족들에 대해서 그걸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도 뭐 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찢어지는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은 발견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혹여나 뭐 선체 수색 기간이 더 길어질까 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감췄다라면 정말 크게 벌을 받아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